안녕하세요. 현생 인류의 조상인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 인간의 이야기를 SF 소설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DNA 38.2는 인간 게놈 속에서 밝혀진 네안데르탈인의 DNA의 흔적에서 모티브를 찾아 그 장구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 최초의 흔적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 인간의 유전적 역사를 통해 우리의 뿌리는 어디인지, 우리는 누구인지를 함께 탐구해 갈 수 있는 멋진 시간여행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DNA 38.2는 장장 50화에 이르는 긴 서사의 장편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로 꾸며질 것인지 간략한 얼개를 말씀드립니다. DNA 38.2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정말 하나의 종일까요? 유전자 실험 중 자신에게서 평균치의 10배가 넘는 HRN7 유전자가 활성화된 것을 발견한 유전자 연구자 이도연. 이후 그녀는 언어 없는 기억, 수만 년 전 네안데르탈의 멸종 전쟁을 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처럼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는 각성자들을 만나면서 도연은 인간 유전자 속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종의 의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제거하려 하고, 각성자들 내부에서도 공존과 복수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집니다. 도연은 그 경계에서 기억의 공유를 통해 인류의 다음 진화를 이끄는 결정을 내립니다. DNA 38.2는 과학기술, 유전자, 기억을 통해 인간성과 진화를 질문하는 감정 중심의 SF 장편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저 인류 역사의 서막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1화부터 5화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1화 기억의 냄새.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도연의 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아니, 고요했다기보다 낯설었다. 그녀는 자다가 갑자기 눈을 떴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코끝에 남아있었다. 철과 피, 동물의 땀과 흙냄새. 그녀는 무의식 중에 손끝으로 코를 스쳤고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에 숨을 헐떡였다. 대체 무슨 꿈을 꾼 거지? 거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조용히 반짝였다. 도시는 변한 것이 없었다. 변한 것은 그녀였다. 도연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이 감각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자신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HRN7 유전자 각성 실험. 전 인류의 3%가 미량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고대 유전자의 활성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험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실험의 첫 번째 대상자가 되어버렸다. 전자파에 노출된 다음 날부터 도연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은 말이 필요 없었다. 냄새, 촉감, 감정, 마치 누군가의 기억 속을 직접 체험하는 듯한 생생함. 그녀는 날이 갈수록 나라는 존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기억들은 단순히 상상 속 이미지가 아니었다. 도연은 사슴의 숨결, 사냥감의 마지막 몸부림, 불 피우는 냄새까지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도연은 이 감각이 단순한 뇌의 이상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혈액 샘플을 몰래 채취해 다시 분석했다. 데이터는 명확했다. HRN7 활성화 수치 39.6%, 일반 평균보다 10배 가까운 수치였다. 그녀는 연구소 내에서 보안 등급이 높은 영역까지 침투하여 최근 몇 달간의 실험 피드백 데이터를 열람했다. 놀랍게도 그녀 외에도 HRN7 반응 수치를 보이는 대상자들이 몇 명 있었다. 단 한 가지 공통점 모두 예기치 못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기록. 심장이 아닌 지구의 맥박처럼 느껴지는 두근거림. 도연은 노트북을 닫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방 안 공기가 축축하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듯 언어가 아닌 감정으로 스며드는 메시지. 기억하라, 숨어라,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전율했다. 꿈에서 들었던 그 말이었다. 동일한 감정, 동일한 냄새. 이건 단순한 뇌의 오류가 아니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온몸이 떨렸지만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먼저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인류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 그녀의 유전자 속에서
수만 년 전의 목소리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이화 잠들지 않는 기억들. 이틀째 도연은 잠들지 않았다. 아니, 잠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했다. 눈을 감기만 하면 누군가의 삶이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감각의 쓰나미였고 기억의 파편이었다. 언어가 없던 시절, 한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어둠 속에서 사냥꾼의 발소리를 듣는다. 그 떨림과 두려움이 도연의 척추를 타고 올라온다. 그녀는 전등을 켰다. 흰 벽, 고요한 책상, 연구소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이 놓인 테이블. 하지만 이 모든 현실이 이제는 너무 낯설다. 도연 씨. 현관 쪽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경계하며 걸음을 옮겼다. 도어락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떠 있었다. 백태균. 연구소의 외부협력의사로 등록된 인물. 동시에 HRN 세븐유전자 활성화 보고서에서 그녀가 확인한 다른 각성자 중 하나였다. 지금 이렇게 찾아오는 건 위험한데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도연 씨가 곧 위험에 처할지도 몰라서요. 도연은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리는 동안 태균은 식탁에 놓인 그녀의 데이터 분석지를 흘끔거리며 훑었다. 당신도 들었나요? 도연이 물었다. 그 말, 기억하라, 숨어라. 태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죠.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둘 사이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언어보다 깊은 레벨에서 연결되고 있었다. 도연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꿈 공유가 아니다. 그들의 유전자 속에는 동일한 기억 네트워크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건 감염인가요? 도연이 물었다. 태균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요. 이건 회귀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잊고 있던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어 말했다. 그런데 도연 씨,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어도 7은 더 있어요. 도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뇌 속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맥박이 뛰기 시작했다. 세계 어딘가에서 또 다른 기억이 깨어나고 있었다. 3화 각성자의 얼굴들. 도연은 태균의 차에 몸을 실었다.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헤드라이트가 아스팔트를 가르며 어둠을 밀어냈다. 도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끝자락, 이제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서려는 기분이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도연이 물었다. 태균은 짧게 대답했다. 안전한 곳,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말에 도연은 다시금 침묵했다. 그녀 같은 사람들, 이질적인 감각과 꿈, 유전자의 각성을 공유하는 존재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물류창고였다. 외관은 버려진 창고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전혀 달랐다. 입구에서 보안 인증을 거치고 들어가자 현대적인 설비와 고성능 컴퓨터, 전자보드가 빽빽하게 들어선 공간이 펼쳐졌다. 그곳엔 이미 6명의 남녀가 모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한 여성이 손을 내밀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교사처럼 보였다. 우린 당신을 기다렸어요. 도연 박사.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에 잠시 놀랐지만 곧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도연은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자기소개는 나중에 하고 태균이 말했다. 오늘부터 우린 각성자다. 그리고 도연 씨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혼란, 기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갑작스런 부담감에 등을 똑바로 폈다. 마치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다. 날카로운 눈매에 짧은 군인 머리. 정부가 이걸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해. 그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도연은 자신이 가져온 자료를 꺼내 들었다. 각자의 경험, 기억, 꿈, 그걸 데이터로 정리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 연결되어 있는 셈이니까. 그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막연히 불안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체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도연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파일이 열리고 각성자들의 기억이 디지털화되기 시작했다. 태균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걸 주도하게 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도연은 웃지 않았다. 책임이란 단어가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세계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과거의 기억이 아닌 미래의 설계를 위해. 그리고 그 순간 방 한쪽에서 알람이 울렸다. 누군가 급하게 통신 장비를 조작했다. 정부 측 추적 시그널입니다. 동쪽 위성에서 이 지역의 전파를 스캔 중이에요. 도연은 일어섰다. 이제 실험은 끝났고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화기원의 목소리. 도연은 깊은 밤. 창고 한 구석에 마련된 침상 위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하루의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뇌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아니, 오히려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그 꿈을 꾸었다. 동굴 안, 피냄새와 흙, 타오르는 장작의 매캐한 향. 그 안에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손바닥을 벽에 찍어 흔적을 남기는 어린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인간과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마가 넓고 눈두덩이 돌출된 네안데르탈의 특징을 그대로 지닌 아이였다. 그 아이는 벽에 손자국을 남기며 무엇인가를 중얼거렸다. 도연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울림은 뇌 깊숙한 곳을 울렸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영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멧돼지를 사냥하는 남자, 거대한 들불을 피하는 무리, 돌도끼를 쥔 손,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여성의 눈빛. 꿈에서 깨어난 도연은 한동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본 기억들이 단순한 환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유전자에 각인된 실제의 과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기억을 저장하는 건 뇌가 아니라 DNA일지도 몰라. 그녀는 태균에게 이 경험을 공유했다. 태균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어떤 여성은 자기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던 기억을 떠올렸대요. 아가미 같은 감각까지도. 도연은 놀랐다. 그건 인간의 기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했던 진화의 단선적 흐름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망각해왔던 기원의 기억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과거는 선형이 아니었다. 거대한 원처럼 반복되고 있었고 지금의 각성은 그 원의 접점을 건드린 것이었다. 이튿날 도연은 창고 내 통제실에서 각성자들이 제출한 꿈과 환각 경험들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시각화를 시작했다. 감각을 추적할 수 있는 색상과 도형, 소리까지 포함된 인터페이스. 그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전율했다. 이건 일종의 메시지예요. 과거에서 온 경고. 도연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기억하라, 숨어라.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네안데르탈은 멸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다. 5화 숨겨진 방정식. 새벽 5시 창고의 통제실에 모인 7명의 각성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도연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전면 스크린에 각성자들이 보고 경험한 기억 데이터를 정리한 시각화 자료를 띄웠다. 이 자료는 뇌파와 유전자 반응, 기억 속 감각 자극 등을 종합해 하나의 기억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구조였다. 이건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전자 수준에서 연결돼 있습니다. 일종의 공명 시스템처럼. 태균이 팔짱을 끼고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기억들은 과거의 파편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네트워크란 뜻인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단지 통로일 뿐이에요. 이 기억은 수천 년 동안 억눌린 채 유전자 속에 보존돼 있었고 지금은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서 다시 열리고 있는 거죠. 한 젊은 남성이 손을 들었다. 그의 이름은 기찬 생명공학과 박사과정 중인 학생이었다. 그 조건이라는 게 혹시 우리 실험에 사용된 전자파 공명 실험 아닌가요? 도연은 다시 스크린을 넘겼다. 실험 당시 사용된 주파수 데이터가 떴다. 정확히 말하자면 특정 대역폭의 고주파가 HRN 7 유전자 내 일부 DNA 서열을 진동시키면서 이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어떤 잠재적 기억을 읽어내고 있어요. 모두 숨을 죽였다. 이 기술은 단순한 각성이 아닌 과거를 복원하고 심지어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건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게 맞다면 교사 출신의 각성자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부는 이미 이 기술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거네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구소의 일부 데이터는 이미 삭제됐고 그중 일부는 암호화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통제실 한쪽 모니터가 번쩍이며 경고음이 울렸다. 긴급 보안 경고, 외부 접속 감지. 접속자 추적 중입니다. IP 역추적, 국방부 보안망이야. 기찬이 황급히 데이터를 닫고 전원 연결을 차단했다.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모두가 눈을 마주쳤다. 이제는 확실했다. 그들은 추적당하고 있었다. 여기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태균이 말했다. 우린 흩어져야 해요. 동시에 움직이면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도연은 숨을 골랐다. 이 모든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명확한 목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해요. 기억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보호하고 다른 각성자들을 찾아야 해요. 이건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에요. 그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한 팀이었다. 이름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진실이 있었다. 수만 년을 기다려온 진실. 그날 새벽 7명의 각성자들은 각각의 방향으로 흩어졌다. 도시의 골목, 지하철의 맨 끝 칸, 폐공장과 도서관, 옛 기억이 스며든 공간들 속으로. 그리고 도연은 홀로 자신이 처음 각성한 장소로 돌아갔다. 연구소 지하 실험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지막 실험 로그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그 파일 속에는 DNA 38점이라는 코드와 함께 실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전자 서열이 기록돼 있었다. 그건 지금껏 누구도 본 적 없는 유전 정보였다. 인류의 역사에도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 도연은 느꼈다. 그 유전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DNA 38점이 1화부터 5화까지였습니다. 다음 호에 이어서 계속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